안녕하세요. 닥터리리 인사드립니다. 벌써 건강 강의 6번째, 인체 생리로서는 마지막 시간이 찾아왔네요. 시원섭섭하지만 골격과 감각, 인체 생리 건강 강의 마지막 시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골격과 감각이라는 것이 생명하고 직결된 것은 아니지만 삶의 질하고는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자유롭게 쓰고 자유롭게 보고 듣고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노년기 낙상은 암보다 위험하다.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죠. 노인이 되면서 가장 많이 돌아가시게 되는 사망 원인은 바로 암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년기 낙상이 암보다 위험하다? 질병 부담이 되게 높고 낙상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면서 고관절 골절이 동반이 되었을 때는 사망률이 17%나 될 정도로 노년기 삶의 질이라든지 사망하고의 연관성도 매우 높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 몸의 뼈는 이렇게 많습니다. 각각의 이름도 되게 많고요. 저도 이제 본과를 들어가기 시작할 때 골학이라고 해서 선배들을 통해서 뼈를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 적도 있었는데 정말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고된 과정이었어요. 우리 몸에 206개 정도 되는 뼈 이름뿐만 아니라 뼈 안에 있는 구멍들이라든지 불룩 튀어나온 부분, 인대가 붙는 부분, 근육이 붙는 부분까지도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걸 다 아실 필요 없고요. 다만 좀 단순화해서 어떤 게 우리 골격을 이루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격은 뼈가 중요하죠. 가운데 단단하게 우리 몸을 지탱하고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그 위에 근육이 붙어야 되는데 근육은 바로 붙지 않고 힘줄이라는 것을 통해서 뼈와 근육이 붙습니다. 근육과 뼈를 이어주는 것은 힘줄인가 하면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하는 것이죠. 발목을 보면 뼈와 뼈 사이를 감싸고 있는 부분들은 인대인 거고 근육과 뼈를 이어주는 이 길게 이어져 나온 이 부분들은 우리가 힘줄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텐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킬레스건이라고도 부르는 아킬레스 텐던은 이 힘줄을 말하는 겁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킬레스 힘줄이죠. 그리고 수많은 뼈들을 이어주는 그 악교 역할을 하는 것이 인대라고 할 수 있죠. 뼈는 껍데기에는 단단한 코티컬본이라고 해서 껍데기는 단단한 뼈로 이루어져 있고 가운데는 구멍이 스펀지처럼 숭숭숭숭 뚫려 있습니다. 그 숭숭숭숭 뚫려 있는 그 공간 사이로 매로 골수라고 해서 수분 성분이에요. 국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바늘로 이렇게 골반 뼈를 푹 찔러 가지고 주사기로 음압을 줘서 쭉 뽑으면 뼈 조각과 함께 골수의 내용물, 그러니까 피로 보이는 그런 골수의 내용물이 쭉 빨려옵니다. 그래서 골수 검사는 이런 걸 골수 검사라고 하던 거죠. 골다공증이란 정상인의 뼈는 이 스펀지 모양이 조밀조밀한데 골다공증 환자의 뼈는 이 스펀지가 엉성해져서 뼈가 쉽게 부러지고 조금만 넘어져도 조금만 압력이 가해져도 쉽게 손상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하냐? 골밀도 검사라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 뼈의 단단한 정도를 어떤 특정한 계산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나이 또래에 비해서 내 뼈가 얼마나 단단하고 튼튼한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초록색 부분에 있다 하면 정상인 것이고 이 노란색 부분에 있으면 골다공증까지는 아닌데 골감소증까지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빨간색 부분에 있으면 골다공증이라고 우리가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골다공증이 주로 여성에게만 생긴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성도 생깁니다. 태어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뼈는 점점 단단해지죠. 뼈를 만드는 시기, 조골 시기가 있는 것이고 보통 남녀 공이 30세면 최대 골질량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남성이건 여성이건 골밀도가 떨어지게 되죠. 근데 여성은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있다가 없어지는 그 폐경을 겪기 때문에 폐경 이후에 더 급격히 뼈의 소실이 일어나는 것이고 남성은 그거에 비해서는 완만하게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울기의 차이이지 점점 누구나 뼈는 약해지기에 마련이죠.
그럼 골다공증은 왜 생기느냐? 폐경과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칼슘이라든지 비타민 섭취를 잘 안 하는 식생활이나 습관들, 흡연이라든지 알코올, 운동 부족 이런 것도 골다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유전적으로 체질적으로 뼈가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야위고 작은 체력일수록 뼈가 약하죠. 그리고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뼈는 강합니다. 그거라도 좀 유리해야죠, 그쵸? 약물, 부신 피지 호르몬제나 갑상선 호르몬제가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 외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든지 만성 관절 류마티스 같은 것들도 골다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폐경 후에 골다공증이 생기는 이유는 이 에스트로겐 결핍 때문인데요.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것은 골 소실이 안 되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야지 뼈가 단단해야지 아이도 더 잘 출산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몸의 보호인자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뼈라는 조직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면서 재생이 되는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이 뼈를 생성하는 신호보다 뼈를 빼내는 신호가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럼 혈중의 칼슘 농도가 더 증가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칼슘이 충분하구나 라고 내 몸은 잘못 생각을 해서 비타민 D라든지 칼슘 흡수라든지 이런 게 감소되면서 다시 골질량이 감소되고 골소실은 항진이 되는 이런 순환적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있을 때 골절이 잘 일어나는 부위가 있어요. 압박골절이라고 해서 척추가 이렇게 딱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골절이 있고요. 대퇴골절이 있고요. 그리고 손목, 딱 이렇게 넘어졌을 때 손목을 탁 집었을 때 부러지는 그런 골절이 좀 흔한 편입니다. 그래서 최대 골량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숙제죠. 30대까지 소아 청소년기에 최대 골질량을 높여주는 그런 노력이 골다공증이 생기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여지없이 떨어지는 이 그래프에서 최대 골질량을 높였을 때 골다공증까지 가는 그 거리를 더 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30대까지 최대 골질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아청소년기 때 뼈가 자라게 하는 것은 키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 이제는 키도 경쟁력이잖아요. 우리 아이들 스펙 중요하죠. 그렇지만 키가 작은 아이들은 너무나 자신감을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키도 경쟁력인 이 시대에 햇빛으로 비타민 D를 충분히 합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점프하는 그런 운동들이 성장판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길이 생장에 더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영양적으로도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결국 재료가 없으면 아무리 신호를 줘도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칼슘과 비타민 D가 중요합니다. 칼슘을 보충할 때 중요한 것은 마그네슘도 같이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늘 짝꿍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칼슘이 650 들어갔을 때 마그네슘이 280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내 몸의 비율을 맞춰줘야 하는데, 대략 2대1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칼슘 2면 마그네슘 1 정도. 마그네슘도 뼈를 구성합니다. 뿐만 아니라 칼슘이 근육을 수축시키면 마그네슘 근육을 이완시키고, 단백질을 합성하거나 지방을 합성하거나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도 필요하기 때문에 마그네슘 내 몸에 꼭 필요하죠. 그리고 비타민 D는 어떨까요? 칼슘 대사에 관여를 하죠. 뼈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비타민입니다. 코로나,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을 예방하려면 내 면역이 사실 강해야 되잖아요.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효과도 있고,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그런 항암 효과도 있습니다. 세포 분화에 관여를 하면서 건선에도 효과적이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오다리인 아이들 있잖아요. 약간 우리가 구루병이라고 부르는데 다리가 이제 뼈가 약해지면서 구부러지는 그 구루병인 아이들은 커가면서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에 노출될 그런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추적했을 때. 그러니까 비타민 D는 충분히 섭취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뼈는 칼슘으로만 구성이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뼈를 구성하는 것은 65%는 무기물이고 35% 정도가 유기물인데, 무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칼슘과 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소리고요.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콜라겐이라든지 당단백, 점액성 다당류, 여러 가지 단백질들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칼슘과 인산이 주로 엉겨 붙어서 뼈의 그 단단한 부분을 형성을 하는 것이죠.
근데 콜라겐은 무엇이냐, 뼈 안에도 콜라겐이 있냐라고 골절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과정을 보면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뼈가 부러졌을 때는 우리가 다시 이어 붙이죠. 이어 붙일 때 결국 내 몸이 그것을 다시 붙입니다. 처음에는 피가 나고 염증 반응이 당연히 생기겠죠. 점점 붙으면서 말랑말랑한 그런 조직들이 생기면서 뼈를 이어 붙이고 나중에 그 뼈의 단단한 조직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것이 다시 리모델링이 되면서 뼈를 없앨 곳은 없애고 새로 생길 곳은 생기면서 뼈가 들러붙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콜라겐이 합성이 되고 이 콜라겐이 뼈를 만드는 과정에도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콜라겐 우리가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콜라겐 먹고 막 그러시잖아요. 콜라겐 피부에 바르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콜라겐이 정말 내 몸에 흡수가 될까? 이런 거 논란이 많잖아요.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은 총 3가지입니다. 글리신과 라이신, 프롤린이라는 그런 아미노산이 뭉쳐서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을 이루는 것인데요. 콜라겐을 합성을 할 때는 프롤린이랑 라이신이 아스코빅 애시드, 이제 이 정도는 아시죠? 비타민 C의 학명이잖아요. 아스코르브산. 아스코르브산이 관여를 하면서 이런 어려운 하이드록실 반응이라는 그런 반응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이드록실 프롤린이나 하이드록실 라이신이라는 녀석이 되고 그것이 이렇게 서로 꽈배기처럼 엉겨 붙으면서 콜라겐이 합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단일체로 콜라겐을 먹으면 어떻게 하냐? 우리 몸은 단백질은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아미노산으로 다 쪼개져야만 장에서 흡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누수 증후군이 아닌 이상이요. 그러면은 콜라겐을 먹었을 때 당연히 소화가 다 돼버리죠. 그래서 프롤린, 글라이신, 라이신 이런 걸로 다 바뀌게 되고 그것이 내 몸에서 비타민 C가 있으면 다시 콜라겐으로 합성이 될 테고 아니면 각각 필요한 그런 조직으로 들어가서 아미노산 형태로 쓰여지겠죠. 콜라겐을 먹거나 바르는 것은 별로 추천해드리지 않고요. 차라리 이게 아미노산과 비타민 C를 보충을 하시는 것이 콜라겐을 합성하는 그 재료를 공급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을 살펴보겠습니다. 근육은 섬유다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을 때 이렇게 잘게 쪼개면 이제 어느 가느다란 실까지 쪼갤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섬유다발로 묶어져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섬유다발이 서로 이렇게 엉켜 있으면서 수축하고 이완하고 수축하고 이완하는 그런 반응을 하는데 근육세포 안으로 칼슘이 유입이 되면 수축을 하고 칼슘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상대적으로 마그네슘이 유입이 되면 이완하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밑이 근육이 막 떨리거나 다리에 쥐가 잘 난다 이런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때는 칼슘이나 마그네슘의 미네랄이 불균형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할 때는 보충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근육이라는 것은 정맥의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정맥은 심장하고 매우 멀리 있기 때문에 심장에 압력을 받아서 순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류가 생기지 않도록 판막이라는 것까지 존재할 정도인데요. 정맥이 우열이 많이 되면 정맥류가 생기죠. 그래서 근육이 수축을 해줘서 정맥이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오래 서서 일하시거나 활동하시는 분들은 까치발을 들면 그 다리 종아리 근육이 딱 수축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을 통해서 정맥의 혈액순환을 더 도와주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근감소증은 근육의 노화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양은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기로는 성인의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0.8g 정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국에서는 1kg당 0.91g 정도의 섭취를 해줘야 된다. 즉 50kg 몸무게이신 분들은 45g 정도의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얼마 아니네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우리나라 60세 이상 남녀를 3분의 1 정도를 조사했을 때는 하루 0.8g도 채 드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단백질을 왜 중요하냐면 이 단백질량이 곧 근육량이랑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근육을 늘리면 대사증후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호전시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산화 스트레스나 염증, 성호르몬 균형이나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산증이나 위산 분비 억제 약물을 사용하거나 아연이 결핍이 되고 음식 알레르기나 장내 세균 불균형으로 인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도 적어지게 돼서 단백질 소화 흡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육량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초대사량을 늘리기 위해서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경우가 많고, 이 모발이나 피부도 사실 단백질이 구성을 하잖아요. 그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단백질은 필요하고, 부종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면역을 구성하는 항체의 원료가 되는 것이 단백질이기도 하죠. 그리고 트립토판 같은 아미노산의 경우는 감정이나 수면을 조절하기도 하기 때문에 부족해지지 않게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백질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했을 때 충분하냐 살펴보면, 소고기 사태를 100g을 먹으면 사실 장조림을 100g 정도 먹으면 꽤 많이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단백질은 실제 한 24g 정도가 내 몸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닭가슴살이 단백질이 많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100g을 먹었을 때 한 23g 정도가 내 몸에 섭취가 되게 되고, 두부를 한 모를 다 먹었을 때, 하루에 한 모를 다 먹었을 때 45g 정도의 단백질 함유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먹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백질을 파우더로 보충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단백질 파우더 많이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단백질 파우더 아무거나 막 드시면 안 됩니다. 일단 스테로이드가 함유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남성 호르몬이 들어있거나 몸의 합성을 촉진하는 그런 호르몬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스테로이드 부작용, 그러니까 골다공증이나 복부 비만, 혈압 상승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스테로이드가 함유되어 있지 않은 걸로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고, 성분표에 보면 다 보이는데 크레아틴이라는 것은 근육의 에너지원이 되는데, 장기간 드시는 것은 콩팥에 무리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유청 단백질은 근육을 키울 때만 도움이 되지 실제로 장에는 썩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청 단백질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단백질 파우더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는다고 다 몸에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콩팥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 나눠서 섭취하는 것이 실제로 내 단백질을 대사하는 그 대사 패턴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소화 안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위산 분비가 적어서 단백질을 충분히 소화하실 수 없는 분들은 파우더로 드시는 게 오히려 더 흡수가 잘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수 섭취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럼 단백질 파우더를 동물성을 골라야 되냐, 식물성을 골라야 되냐, 동물성 단백질이 완전 단백질이지 않냐, 이렇게 고민이 되시잖아요. 동물성 단백질은 포화지방이 있기 때문에 몸에 안 좋다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지방이 없어도 동물성 단백질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하버드대에서 연구를 했는데 하루 10% 정도의 칼로리를 탄수화물 대신 동물성 단백질로 대체를 했대요. 그랬더니 오히려 8% 정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졌다는 거죠. 근데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를 했더니 사망률은 34%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로 고르는 것이 더 건강에 유익하겠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토론토 대학에서도 연구를 했는데, 완두콩 단백질을 썼더니 근육량 두께 증가에도 도움이 되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청 단백질 대신에 완두콩 단백질을 이용하면 근육량을 좀 더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완두콩의 라이신 성분 때문이래요. 쌀에서는 이 라이신이라는 성분이 없는데 완두콩에는 있기 때문에 밥을 지을 때도 이런 이제 콩을 첨가해서 드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근데 왜 굳이 파우더로 먹을까요? 콩으로 먹으면 어떨까? 두부로 먹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콩을 먹거나 두부를 먹었을 때 단백질 이외에 많은 성분들이 있고, 그것이 칼로리를 사실 구성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단백질 부분만 분리해서 분리단백으로 먹는 게 바로 우리가 먹는 파우더입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 파우더를 가능하면 하루 중에도 여러 번 나누어서 식간에 섭취를 했을 때 최대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관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절은 뼈와 뼈가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절을 움직일 수도 있고 그 관절 안에는 연골이 사이사이가 있어서 관절이 뼈가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공간입니다. 관절강 안에는 활액이라는 그런 이제 윤활유 같은 것이 흐르고 있어서 관절이 매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죠. 근데 관절에는 염증이 생기죠. 우리가 관절염이라고 부르는데 관절염이라고 다 똑같은 관절염이 아닙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좀 비교를 해보고 넘어갈게요. 관절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퇴행성 관절염이고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그야말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관절이 연골이 다 닳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뼈와 뼈끼리 맞닿아서 마찰이 되면서 연골은 닳아지고 이로 인해서 통증을 느끼는 질환이죠.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와 다르게 뼈를 감싸고 있는 이 활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염증의 원인은 많이 써서가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이 활막을 공격하는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의 하나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는 거고 이로 인해서 뼈 일부까지 염증으로 인해서 사라지면서 골밀안 뼈가 깎이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발생이 되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이죠.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몸의 면역 체계가 이상을 일으켜 발생한다. 자가 면역 체계, 자가 면역 질환의 종류의 하나인 거고요. 퇴행성 관절염은 너무 많이 써서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것.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3, 40대 여자에서 많이 생기게 되고요.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많을수록 빈도가 더 높아집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손목에 생기는 거고요. 손가락 중에서도 이 가운데 마디에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끝에 마디에 많이 생긴다고 하면 그것은 주로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둘 다 관절에 통증이 있고 근데 아침에 뻑뻑한 느낌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조금 더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 통증을 조절하고 자세를 조정하고 물리치료하거나 수술하거나 이런 치료가 있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에 대한 항류마티스 약물 치료가 들어간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끝마디에 생긴다, 첫 번째 마디에 생긴다 그러면은 퇴행성 관절염의 가능성이 더 높고요. 가운데 관절에 더 많이 생긴다, 혹은 가운데 관절, 그 밑에 관절, 여기 관절, 그리고 손목, 팔꿈치, 어깨 이런 다발성 관절로 생긴다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의 가능성이 더 높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를 안 하고 지내다 보면 이렇게 손이 이렇게 꺾이는,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그런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에 의한 손가락 변형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약을 질병을 잘 조절을 해야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그야말로 연골이 좀 마모가 되다가 심하게 까지게 되고 움푹 패이게 되고 균열이 생기면서 관절의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럼 이제 관절의 염증을 조절하기 위한 영양치료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면 일단 많이 아시듯이 글루코사민이 있습니다. 손가락, 무릎, 골반, 턱관절, 요추, 골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하루 1500에서 2000mg 정도를 보충을 하시면 됩니다. 나이아시나마이드, 이거는 비타민 B3죠. B3. 골관절염에 500mg 6번 좀 고용량으로 좀 권하고 있네요. 유약목이라고 하는 이제 보스웰리아 성분은 무릎 관절염에서 통증과 부종 감소, 보행거리 증가가 입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염증성 장질환이나 기관지 천식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입증이 되었다고 하네요.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오메가3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EPA와 DHA 복합으로 체중당 90mg 정도의 EPA, DHA 복합을 한 12에서 52주간 복용했을 때 호전이 나타난다 라고 임상 연구 결과가 있고요. 보통 효과는 2-3개월 정도 지연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오메가3를 1-2주 먹어보고 효과가 없다고 그냥 때려치우자 이렇게 하시지 말고 가능하면 3개월 이상, 영양치료는 기본 3개월 이상 꾸준히 섭취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3개월 이상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고 감마리놀렌산도 2.8g 정도 6개월 이상 사용 시 효과가 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풍입니다. 통풍은 요산 결정이 관절에 침착하면서 관절이 붓고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매우 심한 질환입니다. 바람만 스쳐도 통증이 매우 심하다고 해서
통풍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나 봐요. 이 사진에 보시듯이 엄지발가락이나 발목 부분에 많이 생기는데, 그것은 몸에서 먼 곳이 비교적 체온이 낮잖아요. 용질이 용에게 녹을 때, 예를 들어 설탕이 물에 녹을 때 물이 차가울수록 더 물에 덜 녹죠. 그렇게 결정이 많이 생기는 거죠. 우리 몸에 있는 요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따뜻하면 물에 더 잘 녹았다가, 혈액에 잘 녹아 있다가 차가워지면 그것이 결정이 생겨서 관절에 침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몸에서 먼 곳인, 비교적 차가운 곳인 발가락, 특히 엄지발가락, 발목 부위에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산은 어디서 오냐? 우리 몸에 원래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세포 안에 있는 핵에. 핵이 파괴가 되면서 핵산이라는 것이 나오고, 핵산 안에 있는 이제 퓨린체가 요산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요산이 배출이 되려면 비타민 B군이 충분하면 저절로 배출이 되는데, 생기는 양이 너무 많거나 배출되는 양이 너무 적거나 했을 때는 내 몸에 쌓일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요산이 너무 증가되게 되고 통풍이 생길 수 있습니다. 퓨린체 말고도 과당 때문에도 요산으로 바뀝니다. 이 요산은 인슐린 저항성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장암,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죽상동맥경화증과 같은 다른 대사증후군을 동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대사증후군 여부를 같이 확인을 해보시고, 대사증후군도 같이 근본적으로 원인을 교정을 하셔야 되겠죠. 대사증후군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고치기 위해서는 식습관 조절, 특히 인슐린을 쑥 떨어뜨리는 단식요법도 제가 권해드린 바 있습니다. 통풍의 염증 조절에 필요한 영양소는 오메가3 지방산이나 비타민 B군, 비타민 C, 바이오플라보노이드, 비타민 E, 칼슘, 마그네슘, MSM과 같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염증을 조절하는 것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노력도 같이 꼭 하시는 것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각신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눈, 코, 입 보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제가 알고 새로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게 생겼죠. 커다란 구 안에 앞에는 우리가 신호를 받아들이는 동공이라는 것이 있고, 동공 겉으로 각막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만져지는 이 부분은 각막인 거죠. 동공의 사이즈를 줄였다 넓혔다,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홍채입니다. 이 홍채를 통해서 건강 상태를 살펴보기도 하지요. 그리고 수정체가 두께를 두껍게 하면 앞에 있는 게 잘 보이는 것이고, 두께를 얇게 하면 멀리 있는 것이 잘 보이는 것이죠. 이 수정체의 두께가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근시나 원시가 있을 수 있죠. 그 눈이라는 안구 뒤에는 망막이 있습니다. 이 망막에 상이 맺히게 되고, 이 상이 맺히게 된 신호를 시신경을 따라서 우리 뇌에 전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눈에 필요한 영양소 매우 많은데 어떤 게 어떻게 좋은지 사실 헷갈리시죠?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루테인이 눈에 좋은 이유는, 루테인이란 시금치나 케일, 브로콜리 등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데 황반 변성이나 백내장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토시아닌, 이제 보랏빛, 검은색에 가깝거나 보랏빛, 그런 블루베리, 빌베리 등의 베리류에 많은데, 안토시아닌이라는 파이토케미컬은 망막에서 빛의 자극을 전달하는 로놉신이라는 색소의 제합성을 촉진해서 시력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새는 안구건조증 경험하시는 분 되게 많죠. 블루라이트도 보고 자외선에도 노출이 되고 공기도 건조하면 아무래도 눈이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데, 눈이 뻑뻑하거나 눈에 이물감이 들거나 자주 충혈이 되거나 가렵거나 시야가 좀 이제 뿌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침보다 저녁에 더 증상이 심하다, 이런 경우 안구건조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안구건조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점막을 촉촉하게 하는 영양소 비타민 A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오메가3도 안구건조증의 증상을 경감시키는데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작은 공간인데 되게 복잡하게 생겼죠. 귓구멍 안으로는 고막까지 가는 길을 우리가 웨이도라고 합니다. 여기가 축축하고 눅눅해지고 세균이나 곰팡이가 자라면 웨이도염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막 안쪽으로부터 소리를 전달하는 공간을 우리가 중이라고 합니다. 이 중이의 특징은
유스타키오관이라고 이관을 통해서 코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 유스타키오관이 어른보다 평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코에 염증이 생겼을 때 그것이 이관을 타고 귀로 들어가서 중이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염과 중이염이 동반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 중이에는 소리를 전달하는 뼈가 3개가 있습니다. 아주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뼈예요. 추골, 침골, 등골이라는 이소골이 북을 때리는 신호, 고막을 때리는 신호를 달팽이관으로 전달을 합니다. 이 달팽이관에는 우리가 들은 소리가 프리퀀시가 있잖아요. 주파수가 있잖아요. 주파수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런 세포가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세포가 자극이 되면 그것을 전기 신호로 바꿔서 청신경을 통해서 우리 뇌에 인지하게 되는 거죠. 매우 신기하죠. 그리고 이 뇌에는 달팽이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전이나 평형, 위치나 기울기를 담당하는 세반고리관과 전정기관이 있습니다. 세반고리관은 반고리가 3개가 붙어 있다고 해서 이렇게 3차원 공간으로 방향에 따라서 반고리가 3개가 붙어 있다고 해서 세반고리관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회전을 하잖아요. 고개가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 회전 신호를 두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전정기관은 그 세반고리관 아래 붙어 있는데 접시에 돌을 깔아 놓은 것 같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몸이 이렇게 쏠릴 때 그 돌이 굴러가면서 그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우리 몸이 인지할 수 있도록 바꿔줍니다. 아주 미세한 구조인데도 있을 거 다 있죠. 매우 신기하죠. 세반고리관과 전정기관에서 생기는 질환 중에 흔한 게 이석증입니다. 귀에 쓸데없이 돌이 굴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정기관에 원래 있던 그 접시 위에 깔려 있던 그 돌이 마실을 나갈 때가 있어요. 어디로 마실을 나가냐면 세반고리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반고리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면 양쪽 귀의 신호가 그 세반고리관에 흘러다니는 그 물의 신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뇌에서 혼란이 오게 되고 심한 어지럼증을 느낍니다. 특징은 우리가 코끼리 코 막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딱 멈췄을 때 땅이 움직이는 것 같고 천장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도는 신호 있잖아요. 도는 것 같은 느낌이 이석증에서 생기고 토할 것 같이 어지럼증이 매우 심하게 느껴지고 그런데 고개를 돌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증상이 좋아집니다. 1분 이내로 좋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반고리관을 자극하지 않으면 그런 신호가 없어지기 때문에 호전이 되는 거죠.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냐? 이 반고리관을 자극하지 않으면 그 반고리관에 있던 그 돌이 전정기관으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안정하는 거죠. 고개를 이렇게든 돌리지 않고 안정하고 누워서 자거나 최대한 휴식하면 이석증은 호전이 됩니다. 좀 빨리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반고리관의 그 방향에 따라서 전정기관으로 갈 수 있는 그 흐름을 만들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고개를 이렇게 돌려주면 되는데 쉽게는 이석증 재활이라고 유튜브 쳐서 검색을 해보시면 그 동영상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 번 따라해 보시면 이석증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명 매우 괴롭죠. 뭐 종소리가 들린다, 매미가 온다, 삐 소리가 들린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이명은 난청이랑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신경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병원에서도 안 된다, 이래저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체중당 1.2g 정도의 단백질 파우더를 드시면서 단백질 섭취 전후 비타민 B군을 고용량으로 드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명이 좋아지시는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골격과 감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쉽지만 인체 생리 건강 강의에 대해서는 6주 강의가 모두 마쳤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더 건강할 수 있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